미셸 드 몽테뉴의 철학적 성찰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 1.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삶의 본질과 변화의 수용. 몽테뉴는 인생은 선도 악도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선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악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고 말하며 삶 자체는 중립적이며 개인의 선택과 태도가 그 의미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이는 운명론적 사고를 거부하고 인간의 주체적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에게 삶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도 그는 명확한 인식을 보여준다. 어제는 오늘이면 사라지고 오늘은 내일이면 사라질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머무르지 않는다며 변화의 필연성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수용은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수동적 삶을 거부하고 능동적 참여를 촉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경험의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어떤 하나에서 계속 즐거움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계속하다가 재미를 잃는다. 우리는 고정된 틀 속에서 굳고 정욕도 잃어버린다고 하여 단조로운 삶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는 변화와 다양성을 삶의 활력소로 보았으며 안주하려는 인간의 본능에 맞서 끊임없는 자기 갱신을 주장했다. 몽테뉴는 또한 우리는 언제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 희망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고 기억이 우리를 과거로 끌어당긴다며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순을 지적한다. 그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후에 실존주의 철학에서 강조되는 현재성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죽음에 대한 철학적 태도. 몽테뉴의 죽음과는 매우 독특하고 현실적이다. 죽음이라는 적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우자라고 하면서도 죽음을 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죽음이다. 죽음은 우리 운명의 필연적인 목표이다라고 인정하며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삶을 망친다고 본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근심으로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죽음을 망쳐버리고 있다며 죽음과 삶의 변증법적 관계를 지적한다.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고 반대로 삶에만 집착하면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몽테뉴는 또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죽음에 대한 성찰이 삶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보았다.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속적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몽테뉴만의 독특한 해석을 보여준다. 시간의식과 현재의 중요성. 몽테뉴는 시간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는 삶의 효용은 시간에 있지 않고 그것의 바람직한 사용에 있다며 시간의 질적 측면을 중시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인들이 장수에만 집착하는 경향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 2. 자기 성찰과 인간의 본질. 자기 연구의 중요성과 방법론. 몽테뉴 철학의 핵심은 자기 성찰이다. 나는 다른 주제보다도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연구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철학이고 물리학이다라고 선언하며 자기 인식을 모든 지식의 출발점으로 본다. 이는 후에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이어지는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성찰이 자기 도취나 자기 중심적 사고와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지나치게 자기의 경향에만 결부되어서 벗어나지도 비틀어보지도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친구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주인 역할은 더욱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의 노예가 되는 일이다라고 경고한다. 진정한 자기 성찰은 객관적 거리두기를 포함한다. 타인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내가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면서도 동시에 나는 내 말에 반박하며 나를 깨우쳐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하여 타인의 시각을 통한 자기 성찰의 중요성도 인정한다. 몽테뉴의 자기 성찰은 단순한 내성이 아니라 체계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순과 변화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관찰했다. 나는 나 자신을 그리되 변화하는 모습으로 그린다며 고정된 자아상을 거부하고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자기 이해를 추구했다.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 몽테뉴는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모순성을 깊이 이해했다.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공허하고 다양하며 동요하는 존재다라고 하여 인간의 일관성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의 풍부함과 가능성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모두 조각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너무나 형태가 없고 다양해서 각 조각이 매 순간 제각기 다른 노름을 한다며 인간 정체성의 복합성을 강조했다. 이는 통일된 자아를 추구하는 전통적 철학과는 다른 관점이었다. 몽테뉴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이성은 모든 감각에 색깔을 입히고 모든 모습을 갖출 수 있다며 이성의 상대성을 지적했다. 그에게 이성은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해석의 도구였다. 자기 통제와 균형의 철학. 몽테뉴는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나친 억압은 경계한다. 확고한 법칙과 지침을 수립하여 마음속에 굳게 새겨놓은 인간에게는 균형 있는 태도와 습관이 서게 되고 그의 인생이 빛남을 목격할 수가 있다고 하여 원칙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그의 실용적 지혜를 보여준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일은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들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무리한 이상보다는 자연스러운 조화를 추구한다. 몽테뉴는 또한 중용은 황금률이다라고 하여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 타협이 아니라 적극적 선택의 결과였다. 그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 후 가장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지혜로 보았다. 3. 인간관계와 사랑. 대화와 소통의 가치. 몽테뉴는 인간관계, 특히 대화의 중요성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정신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그 어떤 행동보다도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하여 대화를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닌 정신적 성장의 도구로 본다. 그는 대화를 통해 얻는 것이 혼자 하는 수련보다 더 크다고 본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는 쪽이 혼자 정신을 수련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한다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효과를 강조한다.
특히 그는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많다고 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보여준다. 이는 그의 겸손함과 호기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이다. 몽테뉴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좋은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반박은 대화를 풍부하게 만들지만 논쟁은 대화를 파괴한다고 하여 건설적 토론과 파괴적 논쟁을 구분했다. 우정의 철학. 몽테뉴에게 우정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에티엔 드라 보에티와의 우정은 그의 철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정에서 한 영혼이 두 몸에 깃들어 있다는 그의 말은 진정한 우정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는 우정과 다른 인간관계를 구분했다. 우정은 선택이지만 가족관계는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여 우정의 자발성을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결점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이상화된 관계가 아닌 현실적 이해에 바탕한 관계를 추구했다. 몽테뉴는 또한 우정은 두 사람이 함께 제3의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가장 깊어진다고 하여 공통의 관심사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유대를 넘어선 정신적 공감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현실적 통찰. 몽테뉴의 사랑과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다. 사랑은 규칙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사랑의 자유로운 본성을 인정하면서도 좋은 결혼 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연애보다는 우정에 더 가까울 것이다라고 하여 지속 가능한 관계의 조건을 제시한다. 몽테뉴는 결혼에서의 상호 존중을 특히 중시했다. 결혼은 서로의 욕망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현명한 거래다라고 하여 일방적 지배나 복종이 아닌 상호 협력의 관계로 보았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관점이었다. 4. 지식과 독서. 독서의 진정한 가치와 방법. 몽테뉴는 열렬한 독서가였지만 독서에 대해 매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독서는 내가 인생 항로에서 발견한 최상의 재산이며 나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여 독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독서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독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 사색을 일깨우며 기억력이 아니라 훌륭한 판단력으로 일하도록 만든다며 단순한 암기가 아닌 사고력 향상을 독서의 목적으로 본다. 특히 그는 지나친 학습에 대해 경계한다. 과도하게 독서에만 파고드는 것보다 내 몸에 더 해롭고 경계해야 할 것도 없다고 하며 나는 책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과 만났다고 해서 결코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두 번 고쳐 생각하다가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다라고 하여 실용적인 독서법을 제시한다. 지식의 한계와 겸손. 몽테뉴는 지식에 대해 회의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자는 인간이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확언할 만큼 충분하게 만물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며 무지의 질을 강조한다. 그는 또한 우리는 가장 모르는 것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여 인간의 인식적 한계를 지적한다. 이러한 회의주의는 독단을 경계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게 한다. 몽테뉴는 지식은 삶에 바람직하게 사용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하여 실용적 지식관을 보여준다.
그에게 지식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이었다. 이는 상아탑에 갇힌 학문을 비판하고 생활과 연결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학문과 경험의 조화. 몽테뉴는 책에서 얻은 지식과 직접 경험을 조화시키려 노력했다. 경험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다라고 하면서도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는 경험 없는 학문은 공허하고 학문 없는 경험은 맹목적이다라고 하여 둘의 균형을 강조했다. 5. 덕성과 용기. 참된 덕성의 의미와 실천. 몽테뉴는 덕성에 대해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관점을 보인다. 덕은 다만 그 자체를 위해서만 추구된다. 그래서 때로 인간이 다른 동기에서 덕의 가면을 쓰더라도 덕은 얼마 안 있어 우리들의 얼굴 위에서 가면을 벗겨낸다며 진정한 덕성은 위장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양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우리는 양심의 만족보다는 영예를 얻기에 바쁘다. 그러나 영예를 손에 넣는 가장 가까운 길은 영예를 위한 노력보다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양심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영예이다라고 하여 외적 명예보다 내적 양심을 우선시한다. 몽테뉴는 덕성을 추상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 실천으로 이해했다. 덕성은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드러난다며 거창한 영웅적 행위보다 평범한 일상에서의 올바른 선택을 더 중시했다. 이는 엘리트주의적 덕성관을 거부하고 민주적 덕성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용기의 아름다움과 다양성. 몽테뉴는 용기를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덕성으로 본다. 모든 덕 가운데서 가장 고결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아름다움을 갖춘 용기다라고 하며 단순한 무모함이 아닌 아름다운 용기를 추구한다. 그는 비겁함의 위험성도 경고한다. 나는 비겁함이 잔인함의 모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비겁함이 다른 악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비겁한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종종 더 큰 악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용기는 운명에 맞서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인간은 운명의 공격에 대항하여 견고하고 확실하게 자리 잡힌 용기로 행동하면서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하여 수동적 체념이 아닌 능동적 대응을 촉구한다. 몽테뉴는 용기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했다. 전장에서의 물리적 용기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도덕적 용기,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정신적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적응적 용기 등을 모두 진정한 용기로 보았다. 정의와 관용의 정신. 몽테뉴는 정의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보였다.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절대적 정의보다는 상황적 정의를 추구했다. 이는 교조주의를 거부하고 현실적 판단을 중시하는 그의 철학과 일치한다. 그는 또한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하여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는 종교전쟁으로 분열된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였다. 6. 삶의 교훈과 지혜. 행복과 불행의 근원. 몽테뉴는 행복과 불행이 외부 조건이 아닌 내적 태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운명에 달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운명은 우리에게 기회의 실을 제공할 따름이다며 운명론을 거부한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그의 말은 주관적 행복론의 핵심을 보여준다. 가난과 부유는
각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물질적 조건보다 정신적 자세가 행복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불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행복을 가진 것이다라고 하여 소극적 행복의 가치도 인정한다. 이는 과도한 욕망을 경계하는 그의 철학과 연결된다.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불행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몽테뉴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지혜를 제시한다. 몽테뉴는 또한 진정한 행복은 평온함에서 나온다고 하여 마음의 평화를 행복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에게 평온함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내적 균형과 조화의 상태였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모든 바람이 선원에게는 좋은 바람이다는 그의 비유는 이러한 평온함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욕망과 절제의 철학. 몽테뉴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현실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보였다.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며 욕망의 자연스러움을 인정하면서도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탐욕에 대해 경계했다.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하여 과도한 욕심이 오히려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는 족한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불안은 동양의 지혜와도 통한다. 몽테뉴는 또한 만족은 자연적 부이고 사치는 인공적 가난이다라고 하여 진정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의 미니멀리즘이나 지속 가능한 삶의 철학과도 연결된다. 삶의 태도와 의지. 몽테뉴는 삶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강조한다. 인생을 즐기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2배로 인생을 즐기고 있다. 왜냐하면 즐거움의 정도는 많든 적든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행복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시간에 대한 그의 관점도 주목할 만하다. 삶의 효용은 시간에 있지 않고 그것의 바람직한 사용에 있다. 적게 살고도 오래 산 자가 있다며 양보다 질을 중시한다. 이는 현대인들이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 그는 또한 당신이 마음껏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세월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여 개인의 의지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외부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개인의 의지와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고독과 사회적 관계의 균형. 몽테뉴는 고독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았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함께할 수 있다며 고독을 통한 자기 성찰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군중 속의 고독이 진정한 고독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고 하여 물리적 고독과 정신적 고독을 구분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정한 소통이 없다면 그것은 더 큰 외로움이라는 것이다. 몽테뉴는 사회적 의무와 개인적 자유 사이의 균형도 추구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되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하지는 말라고 하여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자율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7. 몽테뉴 철학의 현대적 의의와 영향.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 몽테뉴의 사상은 후에 실존주의 철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실존주의의 핵심 명제는 이미 몽테뉴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고정된 인간 본성을 거부하고
개인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간다고 보았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되어간다는 그의 말은 사르트르의 인간은 자신이 만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와 맥을 같이 한다. 몽테뉴는 16세기에 이미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실존주의적 사고를 보여주었다.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 미친 영향. 몽테뉴의 자기 성찰과 내성적 방법론은 현대 심리학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그가 자신의 무의식적 동기와 모순적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한 것은 후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융의 분석심리학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의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큰 수수께끼다라는 통찰은 무의식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현대 기피 심리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는 또한 꿈과 환상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무의식 연구의 길을 열었다. 교육 철학에 미친 영향. 몽테뉴의 교육관은 현대 교육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것보다 머리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의 말은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고 창의적 사고력 개발을 강조하는 현대 교육의 방향과 일치한다. 그는 또한 교육의 목적은 학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여 실용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추구했다. 이는 현재의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결론, 몽테뉴 철학의 영원한 가치. 몽테뉴의 철학은 16세기에 형성되었지만 그 통찰력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의 사상이 갖는 현대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성찰의 중요성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몽테뉴가 보여준 솔직하고 깊이 있는 자기 탐구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모델이 된다. 둘째, 균형과 중용의 지혜 극단적 사고와 행동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몽테뉴의 균형 감각은 소중한 지혜를 제공한다. 그의 중용은 황금률이다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셋째, 관용과 다양성의 존중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현대에서 몽테뉴의 관용 정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의 나와 다른 것을 야만이라 부르지 말라는 메시지는 현재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넷째, 실용적 지혜 이론과 실천, 학문과 삶을 조화시키려 한 몽테뉴의 노력은 현대 교육과 학문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의 살아있는 지혜는 상아탑에 갇힌 지식에 대한 대안을 보여준다. 다섯째, 인간적 솔직함, 자신의 약점과 모순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몽테뉴의 솔직함은 완벽함을 강요받는 현대인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준다. 그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다. 몽테뉴의 철학은 결국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 나다워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평생의 탐구였다. 이러한 탐구 정신과 실용적 지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수상록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려 한 진솔한 기록이며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몽테뉴는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진정 자신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삶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몽테뉴가 말하는 철학이며
진정한 삶의 의미인 것이다.